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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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가 지금 나가는 거 맞죠? 예. 네. 자, 그러면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이죠. 26일 날 이제 합격자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 686명 뭐 이렇게 합격자가 발표가 됐는데 사상 최저로 아마 기록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최근에 제가 강의 시작한 지 25년 정도 됐는데 25년 제가 강의한 이후에는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시험이 좀 쉬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인원이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는 아마 이제 이 시험을 준비하는 절대 인원 수 자체가 좀 많이 줄어서 이렇게 합격자 수가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시험 끝나자마자 이제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어땠냐면, 야, 이렇게 시험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막 한 합격자가 2만 명, 3만 명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은 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10,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원수가 많이 줄은 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공단 애들도 뭔가 이제 이렇게 좀 충격을 좀 먹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 되게 쉽게 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10,000명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37회 시험에서도 시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희소식이죠. 왜냐하면 인원이 없는데 뭐 어렵게 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 36회 시험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수월하게 낼 거다. 그래도 10,000명이 겨우 넘는 정도로 이제 인원이 많이 줄어가지고요. 그건 한 가지 좀 희소식일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랬으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 뭐 내년 또 뭐 한 봄쯤에 막 부동산 경기가 막 폭발적으로 막 좋아져 가지고 갑자기 막 이런 중개사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뭐 20만 명, 30만 명, 전성기 때 한 막 40만 명까지 시험을 봤거든요. 그때까지 또 이렇게 막 많아지면 혹시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조짐이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내년 시험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좀 희망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험이 이제 내년 10월 31일 날 이제 하는 걸로 공고가 됐잖아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1년 남은 게 아니고 11개월 남은 거예요. 딱 11달 남았으니까요. 남은 기간 동안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문자 메시지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문자 메시지 월 3천 이렇게 찍으시는 제자분이 보여드린 적 있네? 그래요? 그냥 제가 1교시 끝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주 일요일 날, 어떤 제자분인데, 35회 합격하신 분인데, 뭐 물어보시려고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덕담으로 훌륭한 공인중개사가 되시라고 이렇게 마무리 멘트를 이렇게 보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 이미 훌륭한 공인중개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업한 지 4개월 됐는데 월 3천 지금 찍고 있다. 뭐 이렇게 답장을 보내셨더라고. 그러니까 월 3천이면 우리 중개의 사무소에서 월 3천이면 딱히 중개사무소에서 매출 올릴 만한 게 뭐밖에 없어요. 우리 중개사무소에서 뭘 파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로만 3천을 찍었다는 거예요. 중개 보수로만 3천을 찍었다는 거죠.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어딘지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긴 좀 곤란한데 경기도고요. 우리 이번에 이제 토화재 묶이지 않은 지역입니다. 왜냐면 이제 토화재 묶이게 되면 아무래도 거래량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좀 반사 이익을 좀 받은 그런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또 잘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월 3천을 찍을지 월 5천을 찍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훌륭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우리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우리 이제 진도는 테마 9번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이 나왔는데 책은 좀 보셨나요? 우리 기본서. 그 책을 좀 잠깐
잠깐만 좀 빌려봐 주시겠어요? 예. 그 책이 요렇게 나왔는데, 예, 이제 우리 학원에서 EBS 책을 아마 과목이 3과목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뭐, 중개사법, 민법, 공시법 이렇게 예, 이제 쓸 거고, 요 EBS 책은 제가 저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자 직강이고, 저뿐만 아니라 민법 선생님이나 또 공시법 선생님도 저자이기 때문에 예, 요 책으로 그냥 하기로 학원에서 결정을 한 거고요. 굉장히 그 책을 예, 슬림하게 냈어요. 이번에 EBS에서 특별히 주문한 게 뭐냐면 400페이지 넘지 않는 걸로 책값이 너무 부담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그 379쪽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데 큰 부담 없는 예, 작년에 기본서는 한 600페이지 조금 넘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좀 이렇게 뭐랄까 부실해졌다 이런 건 아니에요. 네, 내용은 뭐 다 들어가 있고 다만 이제 어떻게 이제 사이즈를 줄였냐면 여기에 있던 그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객관식 문제 예, 이런 것들을 다 뺐어요. 이제 문제는 문제집으로 그냥 다 뺀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는 좀 가능하면 슬림하게 예, 만들었고 책을 좀 자주 여러분 보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은 굉장히 충실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저 기본서는 우리 이제 12월까지는 우리 이 형태로 하고 진행하고 1월부터 정규 강의 때 저 기본서로 볼 거니까요. 지금도 보셔도 돼. 지금도 뭐 병행해서 보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테마 이제 9번에 개공의 업무 범위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여기 테마 9에다가 별표를 2개만 좀 잡으시고요. 법조문으로 따지면 14조인데 되게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업무 범위라고 하는 거는 개공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한번 알아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에 보면 업무 범위 해가지고 우리 이제 종별로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우리 개공의 종별이 크게 3가지가 있잖아요. 부계가 있고 공계가 있고 우리 법인인 개공이 있고 그런데요. 부계는 뭐 약자죠? 부칙상의 개공. 이 부칙상의 개공은 뭐는 없는 분들이에요. 자격은 없고 옛날에 복덕방 시절부터 중개업을 하셨던 분들이라서 이분들은 쉽게 말하면 이제 자격은 없다 이거죠. 예. 근데 이제 개공은 맞아요. 예, 개공은 맞는데 등록은 있는데 자격이 없을 뿐인 거죠. 그러면 이 공계는 뭐 약자예요? 공인 중개사인 개공의 약자고 이분들은 자격도 있고 등록도 한 뭐 이런 종별이고요. 요렇게 2개 한번 묶어볼게요. 부계랑 공계 묶어가지고 얘네를 우리가 개인인 개공이라고 칭합니다. 개인인 개공이라고 칭한다. 자, 그러면 개인인 개공들은 기본적으로 무슨 제한이 없냐면 겸업 제한이라는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겸업 제한이 없다. 그럼 겸업 제한이 없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뭐든지 해도 괜찮다. 뭐 이런 얘기예요. 우리 헌법에 보면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게 기본권으로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는데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 포함되어 있는 속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내 자유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내가 직업을 하나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투잡을 해도 괜찮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투잡하는 게 겸업이라고 우리가 한자로 표현하면 겸업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우리 본업을 하지만 같이 할 수 있는 거 이게 겸업이잖아요. 그런 제한은 딱히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왜냐면 개인들한테는 우리 그 헌법상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부칙 개공 같은 경우에는 뭐 없는 개공이냐면 자격 없는 개공인데 이거를 또 한번 풀어서 생각해 보면 이분들은 그 쉽게 말하면 시험 봐서 개공이 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옛날부터 그냥 중개업 하고 있어서 그냥 개공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난도가 좀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난도가 좀 높은 물건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한번 빼가지고 난도가 높다.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경매하고 공매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경자는 경매를 말하고 공은 공매를 말하는데 이 경공매 부동산은 잠시 후에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좀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권리 관계가 복잡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은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하다가 잘못하면 사고 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불가라는 거는. 그 밑에 있는 공개는
시험 봐서 되신 분들이니까 뭐 민법 공부도 하고 뭐 등기법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 경공매 관련해서 절차 같은 건 우리 중개사법에서 배우거든요. 그런 것도 다 공부하니까 예, 이분들은 이거 해도 괜찮다. 예, 이렇게 예,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에다가 이거 한 번만 먼저 한번 적어 볼게요. 우리 중요 표시 한번 해주시고 자 경매가 뭐고 공매가 뭔지 예,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경매하고 공매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는 법으로 따지면 민사집행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민사집행법. 그러니까 민사집행법은 그런 거예요. 사인 간에 뭐 어떤 금전거래를 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는 거예요. 예, 그러면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이라는 거를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데 그 강제집행을 어디다가 신청을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강제로 팔아주세요. 요 신청을 말하자면 법원에다가 그죠? 신청하는 거. 그래서 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이제 경매가 진행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매는 법원에서 하게 되는데 그냥 법원이 어떤 독립적인 권한에서 그냥 진행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서 한다. 돈을 받기 위해서.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경매를 신청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잖아요.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그 채무자는 돈이 많이 있고 여유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갚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럼 돈이 없고 그리고 이미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도 대출이 잔뜩 껴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돈을 못 갚는 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요 경매하는 물건들은 대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난도가 좀 높다. 예, 그래서 요건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밑에는 이제 공매는 또 뭐냐면 국세징수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하나 더 적으면 우리 세금에는 국세도 있지만 무슨 세도 있죠? 국세 말고 지방세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세 징수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방세법이라고 그냥 쓸게요. 그러니까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에 의해서 우리 그 강제로 집행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국세하고 지방세를 안 내요. 누가? 체납자가. 내야 되는 사람이 안 낸다고. 그러니까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받기 위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건데, 자, 위의 경매는 법원에다가 이거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법원도 하나의 국가기관인데, 공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제 집행을 직접 하는 거냐, 아니면 이런 외부 기관에다가 맡기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 맡길 필요가 없잖아. 왜냐면 이거 자체가 국가고 지방자치단체니까. 그래서 요 지방 강제 집행을 직접 할 수도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근데 이렇게 직접 하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조세 저항이라는 게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안 낸 거는 그냥 잊어버리고 내가 세금을 좀 안 냈더니, 예를 들자면 뭐 종부세를 좀 안 냈더니 내 집을 뭐 국가가 압류 걸어가지고 뭐 공매하네, 뭐 이런 식으로 막 엄청나게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국가가 이제 보기 싫으니까 이거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어요. 이 공사의 정식 명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인데 이 공사에다가 위탁을 현재 주고 있어요. 위탁. 왜? 직접 하면 조세 저항이 너무 심하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야, 우리 국가가 세금 받아야 되니까 니네 공사 애들이 좀 팔아줘. 그리고 팔아서 나한테 돈 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우리 이제 그 홈페이지는 캠코라고 하는, 혹시 들어보셨나? 캠코? 못 들어보셨어요? 캠코 못 들어봤어요? 네,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캠코라고 하는 그 공공기관에다가 현재 위탁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매는 돈 빌려 쓰고 안 갚으면 채권자가 강제 집행하는 절차고, 공매는 뭐 안 내서 강제 집행하는 절차다. 세금 안 내서 강제 집행하는 절차다. 네, 그래서 이거 두 가지 모두 예컨대 이제 난도가 좀 높은 그런 물건들이기 때문에 부칙 개공은 하지 마, 뭐 이런 얘기고. 자, 우리 이제 법인 한번 넘어가 보는데요. 이 법인은 기본적으로
그 설립 목적이라는 게 있거든요. 법인을 만든 목적. 그래서 그 설립 목적에 맞는 일들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채색을 한 번만 붙여 보시고요. 이렇게 한번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기업에서 유보금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현금을 가장 많이 이렇게 쌓아놓은 기관이 삼성전자인데, 왜냐하면 매출이 가장 높으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유보금이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근데 그 삼성전자가 돈이 제일 많으니까 저리로다가 금리 좀 싸게 해서 대부업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삼성생명이나 이런 데서 대부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에서 돈 많으니까 대부업을 한다. 이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잖아요. 우리 좀 저금리로 하면. 근데 그렇게 하면 삼성전자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감독관청 입장에서 보면 전자회사인지 대부법인인지 이게 뭐 누가 감독을 하고 어떻게 감독하는지 이 뒷감당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법인은 그 설립 목적에 맞는 일만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는 무슨 제한이라고 하냐면 겸업 제한이라고 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겸업 제한은 법인에게 걸린다라는 거예요. 여기다 겸업 제한은 법인만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다 별 한번 잡을게요. 겸업의 제한은 법인만 걸리는 제한이에요. 개인들은 겸업 제한이 없다.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해도 된다. 다만 부칙 개공은 원래 이제 그 성질 자체가 시험 봐서 되신 분들이 아니니까 요거는 못 한다. 경공매 물건은. 자, 그러면 이제 법인이 할 수 있는 중개업과 겸업 업무가 6개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이 6개가 중요할 수밖에 없죠. 여기 겸업 업무 6개. 그래서 요 겸업 업무 6개를 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요거랑 합치면 총 7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합치면 7개. 요거 1개, 요거 6개 하면 7개잖아요. 그래서 요 6개를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데, 가능 업무 있죠? 가능 업무는 상업용 건축물. 적어주시면 상업용 건축물. 상가라고 뭐 쓰셔도 괜찮고, 상업용 건축물, 주택, 이런 거에 대한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이라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관리 대행. 그럼 이 관리 대행은 이제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컨대 이 건물 우리가 이제 위치도 좀 좋고 굉장히 건물로서 사이즈도 되게 이제 크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입주하는 이제 임차인들이 있는데, 이제 추워지면 이 건물에 뭐를 좀 가동을 좀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어요. 히터, 뭐 우리 여름에 더우면 뭐 에어컨 이거 가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뭐 자체적인 히터나 뭐 에어컨이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가동하는데, 건물 중에 왜 건물 안에서 히터나 에어컨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건물도 있거든요. 그럼 그건 누가 가동할 거냐? 관리하는 사람들이. 건물주가 상주하면서 이거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업무를 우리가 돈을 받고 해줄 수 있는데, 이 부동산은 모든 부동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두 가지만 할 수 있어요. 상가하고 주택, 상가하고 주택 이런 것만 할 수 있다. 그리고 불가한 업무 중에는 관리 대행을 하라고 그랬고 임대 관리를 하라고 그랬지 임대업을 하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임대업은 법인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중개법인이. 그러면 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 대행은 국가가 전문 자격사 하나를 운영해요. 우리나라에. 그런 자격사를 우리가 이름하여 뭐라 하냐면 주택관리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인이, 이건 주택관리사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법인이 500세대 주택의 관리 대행을 하고 싶다. 500세대 공동주택의 관리 대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제한이 좀 되니까 그냥은 안 되고, 우리 그 법인의 뭐 대표든 사원 또는 임원이든 누군가가 무슨 자격을 하나를 따서요. 주택관리사 자격을 하나 취득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주택관리업도 우리 정관에다가 넣으면 이것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의 관리를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대신 자격을 요한다. 두 번째,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을 또 우리가 해줄 수 있는데, 이 상담을 해준다라는 거는
영어로 표현하면 컨설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잘 이용할 건지,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잘 개발할 건지, 거래할 건지에 관한 상담을 해줄 수 있고, 이 상담은 말 그대로 상담료를 받는 거예요. 상담료 받는 거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상담을 하는 것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개발을 업으로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해도 괜찮은데 법인 너가 아예 부동산을 개발을 업으로 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좀 다른 차원의 영역이니까, 개발을 업으로 하는 거는. 그러면 어느 법인이 개발업을 너무나 하고 싶어, 개발법인이 되고 싶으면 중개법인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예 법인을 만들 때 애초에 부동산 개발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건 상관없지만 중개업이랑 개발업을 겸업하는 것은 안 된다. 자, 3번은 요거 약자로 좀 쓰면 개공 대상으로 여기다 채색 한번 잡아주시고요. 별도로 별도 하나만 잡을게요. 이 뒷부분에 보면 경영기법, 경영정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경영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중개업을 경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중개업을 경영. 그럼 중개업을 경영하는 거를 개공을 대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거 영어로 표현하면 프랜차이즈업을 얘기하면 프랜차이즈업. 그런데 이제 안 되는 거는 뭐냐면 이게 개공이 현재 중개업을 경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개공 말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경영하지는 않잖아요. 또는 이 자리에 소공을 대상으로 해도 틀리는 거예요. 왜? 소공도 중개업을 경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소공은 그냥 종사하는 종업원에 지나지 않은 거니까. 그러면 정리하면 중개업이라는 어떤 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개공만이다. 그래서 개공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층이 딱 제한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4번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우리가 이제 분양대행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분양대행. 근데 이 분양대행은 앞에 이제 어떤 물건을 분양할 수 있냐? 주택하고 상가, 상업용 건축물이라는 건 이제 상가를 말하는 거예요. 주택과 상가의 분양대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분양대행은 우리 그 중개 업무가 아니고 겸업 업무의 일종이라서요. 이거는 좀 별개의 영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합격자 모임에 이제 이번 주가 이제 합격자 모임이에요. 학원마다 제가 이제 출강하는 학원에. 근데 이제 합격자 분들이 선심 6회 합격하신 분들이 뭘 많이 물어보시냐면 저한테 이제 합격한 이후에 어떻게 진로를 결정하는 게 좋아요? 뭐 이런 거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경험이 좀 이게 우리 과거에 한 10년 전이든 한 5년 전이든 내가 뭐 중개보조원이나 뭐 이런 걸로 경력이 있다 그러면 막바로 개업하고 이런 게 괜찮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도 경험 없는데 뭐 어떻게 개업을 하겠어요? 뭐 소공으로 좀 근무를 해보고 이렇게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업무는 뭐냐면 1층 부동산에 소공으로 근무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 대신 이제 1층 부동산이어야 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동산이 2층 이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기획부동산일 확률이 높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취업을 하실 때 면접 보러 오라 그러면 거기 몇 층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 그래서 만약에 뭐 11층인데요? 그럼 100% 기획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가급적 안 가는 걸로 하고, 1층 부동산은 그런 게 없으니까 1층 부동산에다 한번 이렇게 소공으로 근무하면서 경험 쌓는 건 나쁘지 않은데, 저는 이제 그런 거보다는 더 추천드린 게 뭐냐면 요거를 한번 경험해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분양대행이 어떤 거냐면 가령 미분양 주택이 나왔다 이 말이야. 미분양 주택, 그걸 파는 거예요. 파는 업무를 대행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가, 뭐 오피스텔, 뭐 여기 이제 오피스텔도 상업용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지었으면 그냥 지어놓으면 누가 사람들이 와서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 이제 맡아서 팔아주는 업무를 대행하는 걸 분양대행이라고 하는데, 이 분양대행 업무가 뭐가 좀 큰 장점이냐면 일단 중개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보수가 법적으로 제한이 없어요. 보수의 제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분양 아파트가 5억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걸 만약에 분양을 한 채 해주잖아요. 그럼 한 통상 10에서 한 20% 사이로 받아요. 분양 대행하는 업체가. 5억짜리면
5천 정도에서 뭐 한 1억, 2억 정도까지도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많이 받으면.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뭘 또 이 분양 대행은 또 이렇게 뭐가 있냐면 피라미드 이렇게 구조예요. 그래서 가장 상위에 뭐 팀장이 있으면 그 밑에 이제 이렇게 논아 갖는 뭐 이런 구조이거든요. 근데 내가 가령 한 6개월이든 1년 가면 팀장급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그 인원층이 그렇게 뭐 이렇게 두텁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분양 한 건 하게 되면 받게 되는 보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을 초월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단 보수가 인컴이 되게 일단 좀 뛰어나고, 두 번째는 이 분양 대행 시장은요, 미분양 아파트나 신규 이렇게 지은 상가나 오피스텔을 우리가 파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수준의 스킬을 배워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파는 스킬을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어디에도 그대로 적용되냐면 1층 부동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층 부동산은 꼭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다가 스킬만 좀 갖추면 뭐 완전히 날개를 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분양을 한번 해본 사람들은 1층 부동산은 정말 잘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 한번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분양 대행이고요. 이런 건 이제 그 구인구직 뭐 이런 데 들어가다 보면 분양 뭐 이런 데에서 이제 사람 이렇게 모집하는 그런 경우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불가 업무는 여기 보면 토지 분양은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이제 별 하나만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는 물건이 뭐하고 뭐라고 지금 해놨냐면 주택하고 상가라고 해놨잖아요. 근데 토지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토지. 이건 이제 왜 이걸 안 되는지를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예를 들면 뭐 좀 작은 정도의 토지, 뭐 한 500제곱미터나 한 1000제곱미터 정도의 토지를 뭐 한 몇 필지로 나눠가지고 전원주택 부지로 분양한다, 이런 시장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많지는 않아요. 그런 거는 이게 미미한 거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토지는 좀 사이즈가 큰 토지를 말하는 거고, 대규모 신도시 정도 아니면 택지개발지구 정도 규모가 되는 토지를 공급하는 그 시장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왜 없냐면 이 대규모 토지는 국가가 직접 조성해요. 누구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공사. 근데 그 공사가 토지주택공사라고 하는 공사가 있어요. 그거를 하려고 만든 공사예요. 토지를 조성하려고.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서 토지를 조성을 해요. 그래서 그 조성한 토지를, 대규모 토지죠, 그거를 누구한테 파냐면 건설사나 아니면 시행사나 이런 데다 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팔을 때도 일반 뭐 수의계약 형태로 매매계약으로 파는 게 아니라 몇 개의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공매 방식으로 처분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법에다가 이런 거를 줄 수가 없는 거야. 예,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건 그거예요. 건설사가 큰 규모의 블록 단위의 토지를 하나 낙찰을 받아서 거기다가 집을 짓거나 상가를 지어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장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원천대는 토지를 분양하는 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가가 직접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되게 시험에 잘 나오는 항목이니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용역의 알선. 용역의 알선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여기도 우리 별 하나만 잡을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별표 하나만 잡으시고, 아주 중요해요. 이것도 잘 보시면 주거 이전에 부수된다 뭐 이런 표현을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주거 이전에 부수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하나 썼다고 가정해봐요.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오늘 썼어요. 그러면 무슨 용역들이 좀 필요할까요? 용역, 어떤 용역이 좀 필요할까요? 매매 계약서를 썼으면 기본적으로 이사업체, 그 다음에 뭐 인테리어, 청소 뭐 이런 용역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용역을 법인 보고 야 네가 해라 이게 아니고, 해라는 게 아니라 그 업체를 뭐 하라는 거예요? 알선, 소개를 해라. 그래서 소개료를 받으라는 거예요. 소개료. 그런 정도. 근데 이제 시험에는 뭐를 물어보냐면, 아예 법인 너가 이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업을 직접 해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업 이렇게 나오면 X예요. 이건 안 되는 거고, 용역의 알선은 할 수 있다. 비슷비슷한 거라서 출제 되게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네 가지 업무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경매, 공매 업무에 대한 네 가지는 법인과 공개가 할 수 있고, 이 네 가지 업무는 여기 위에 이제 있는데 여기다 각각 밑줄 한번 해볼게요. 일단 권리 분석이라는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권리 분석. 번호 1번. 예. 자, 아까 제가 경매하고 공매 물건은 난도가 좀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권리 관계가 되게 복잡한 물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분석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그 다음에 취득의 알선인 이 경매하고 공매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예를 들면 법원에 언제 가고 공사에 언제 가고 돈 언제 내고 뭐 대출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고 모르잖아 일반인들은. 근데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우리가 돈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고, 매수 신청의 대리와 입찰 신청의 대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매수 신청의 대리와 입찰 신청의 대리의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이 입찰 신청은 이제 자유 경쟁 입찰이니까 입찰표에다가 내가 이제 희망하는 금액을 써서 이렇게 내는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입찰이고, 근데 이제 우선 매수의 지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걸 이제 나중에 다시 배우게 될 텐데,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 공유 관계에서. 그럼 그런 거는 매수 신청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우선권 있는 애들, 이건 자유 입찰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대리하는 거를 또 할 수가 있어요. 이것까지 해서 총 네 가지 업무를 우리가 할 수 있다.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드려보면, 권리 분석 우리가 한 건 해주고 법적으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면 50만 원. 그러니까 50만 원을 어떻게 받는 거냐면 권리 분석만 해주고,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니까 50만 원을 받는 거다. 나머지는 이제 뭐 감정가라든가 뭐 이런 거를 기준해서 최대 그 1.2%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수수료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불가 쪽에 보면 매수 신청 대리업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 대리업 등록은 경매 관련해서 이거를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요렇게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거는 법원에다가 등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좀 마무리 한번 지어보면, 아까 경매는 어디서 대행한다 그랬죠? 법원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 경매 물건에 관련해 가지고 이 매수 신청의 대리,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할 거면 법원에 뭐 하고 등록하고 우리 이제 해야 된다. 근데 등록 없이 하는 건 안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아무튼 요거를 뭐 다 암기하실 필요는 당연히 없고, 여러 번 읽어서 가능과 불가한 업무 뭐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실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거 종합적으로 문제를 좀 들어볼게요. 말로 문제를 들어볼 거니까 이걸 좀 보시면서 답변 한번 해주시면 돼요. 개인인 개공인데요. 개인인 개공인데 중개업을 하면서 법무사업이랑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개인인 개공인데 내가 중개업을 하면서, 개인인 개공인데 중개업을 하면서 법무사랑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있다? 겸업 제한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조건이 있겠죠. 어떤 조건이 있어? 내가 중개업도 하고 법무사업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당연히 법무사 자격은 있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중개법인인데 법무사 자격이 그 법인의 누군가가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중개법인에서 중개업도 하면서 법무 업무까지, 뭐 등기라든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그거는 법인은 기본적으로 이것만 해야 되는 거니까. 법무사 업무 이런 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부칙 개공은 경매, 공매, 부동산을 일절 취급하면 안 된다. 예, 이렇게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신 게 이제 14조 업무에 대해서 보신 겁니다. 자, 이제 테마 10번 한번 가보시면 고용인 제도, 여기다는 별 하나만 좀 잡아주시고요. 고용인은 잘 아시다시피 종업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개공의 종업원은 누가 아니면 누가 있어요? 소속 공인중개사 아니면 중개부죠. 이 둘을 합쳐서 우리가 이제 고용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 고용인을 좀 보시기 전에, 요 박스 표를 좀 보시기 전에, 요거를 좀 먼저 잠깐만 보고 들어갈게요. 요거 좀 머릿속에 좀 들어와 있으셔야 이쪽을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서,
요 페이지에 보면 기본 항의사항 1번 있어요. 요거를 전체 채색을 좀 잡으시고 여기다가 별표를 좀 2개만 잡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요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공 또는 중개보조원 요 둘을 합쳐서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고용인. 고용인의 무슨 행위를 업무상 행위. 그러니까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여기서 그라는 거는 소공 아니면 중개보조원이잖아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여기서 본다는 한자로 표현하면 간주입니다. 간주. 보겠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 뭐 추정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 그냥 확정적인 의미예요. 본다. 그 얘기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와 닿아야 돼. 고용인이 업무하다가 뭔가 행위를 하게 되면 개공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뭐 해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내 행위로 본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마치 우리 그 개공은 그 부모 같은 심정으로, 부모의 입장으로 얘네가 자식의 입장이라고 생각해야 돼. 뭐 그래서 얘네가 뭘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그러면 내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요거 이제 법조문으로 따지면 15조 1항인데 요 15조 1항 때문에 이런 책임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 일단 좀 먼저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요 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소공하고 중개보조원의 일단 공통점은 고용을 하게 되면 둘 다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고의 의무가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 고용 위로 한번 빼볼게요. 요거는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를 해야 되고, 여기다 별, 그리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빼서 요거는 10일 내에 역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요거 두 개 다 중요합니다. 자, 이제 고용인을 고용하게 되면 두 가지 신고를 해야 돼요. 하나는 고용신고, 또 하나는 고용관계 종료신고.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신고를 하는데,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자, 여기서 질문. 이 업무 개시 전엔 누구를 기준해서 누구가 업무하기 전을 얘기할까요? 그 개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고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용인 기준. 고용인 기준. 고용인이 업무하기 전에 신고해라. 그럼 예컨대 여러분은 개공이고 제가 여러분의 그 사무실에 취업할 소공이라고 한번 가정해봐요. 근데 이제 면접을 보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이제 그럼 제가 이제 뭐 할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할 거잖아. 그러면 업무를 언제부터 한다 그러는 거죠? 다음 주 월요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신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신고해야지.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요 신고는 방문해도 되고 이제 구청에 가도 되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해도 되니까 전자적 방법으로 고용 신고하면 되고, 자, 이제 고용 관계가 종료될 때가 있어요. 뭐 사직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해고를 하거나,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계약직이 많으니까 기간이 좀 만료가 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종료가 된다면, 고용 관계가 끝난다면 10일 안에 이거를 신고를 해줘라. 그러니까 종료되고 10일 안에 신고를 해줘라.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이 소공하고 중개보조원도 업무를 하잖아요. 업무. 뭐 물론 이제 소공은 중개 업무를 할 수 있고 뭐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 있지만 중개보조원도 단순한 업무를 보조를 하다 보면 이제 의뢰인의 집에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알게 된 비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밀은 지켜야 돼. 이제 언제까지 지켜야 되냐면 업무를 떠난 후까지 계속 지켜야 되고요. 요거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알게 된 비밀은, 우리 의뢰인의 비밀은 지켜야 되는데 언제까지 지켜라? 그렇죠.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업무를 떠난 후까지라고 했잖아요. 떠나고 나서 10년까지 뭐 5년까지 기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된다. 그리고 형벌, 형벌이라는 건 이제 징역형 벌금형을 말하는 건데 요런 거하고 과태료의 대상이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도 불법 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뭘 잘못하면 형벌, 뭐 이런 그 징역형이나 벌금, 그다음에 과태료 이런 거 다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제 책임 얘기가 좀 중요한데 여기다 우리 채색을 한 번만 해요. 일단 책임을 두 가지로 기억을 해볼게요.
두 가지라는 게 뭐냐면 얘네 스스로도 업무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네가 하는 업무를 누구의 행위로 본다 그랬죠. 아까 15조 1항에서 개공의 행위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를 해석을 할 때 고용인이 한 업무상 행위는 개공의 행위로 본다 그러면 고용인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얘네도 책임이 있고 개공도 같이 책임을 지는 거야. 연대해서. 그러니까 얘네는 책임이 없어. 이러면 안 된다고. 예. 그러니까 고용인도 당연히 책임 있고 그를 고용한 개공도 같이 책임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플러스의 개념이 나오잖아요. 고용인 스스로도 책임이 있고 그를 고용한 개공도 같이 책임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대 책임을 진다 이 의미지. 고용인이 어떤 업무상 행위를 했는데 고용인 너 책임지지 마. 어차피 개공의 행위로 볼 거니까 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야. 같이 책임을 진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다 별 하나만 잡을게요. 자, 이제 차이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자격의 유무에서 차이가 좀 나죠. 소공은 자격이 있는 친구, 중개보조는 자격이 없는 친구. 그래서 소공의 자격증은 걸어야 되는데 이 소공의 자격증도 걸려야 될 게시물이거든요. 근데 주의할 거는 소공의 자격증을 걸어야 하는 의무자가 소공의 의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걸어야 돼? 개공이. 그럼 만약에 아까 사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개공, 저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할 소공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저 오늘 면접 토요일이잖아요. 이제 면접 보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기로 했어. 그럼 제가 가는데 여러분이 뒤통수에다 대고 뭐라고 해야 돼? 응? 자격증 원본 가지고 출근하라고. 그렇죠? 왜? 가지고 와야 걸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제가 이제 월요일에 가지고 왔어. 자격증 원본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 걸어야지. 이때 걸 때 그 걸어야 되는 의무자가 개공이라는 거야. 개공.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는 뭐 우리 용어의 정에서 파악하셨듯이 우리 소공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도 있고, 근데 중개 보조는 아시다시피 단순한 것만 해야 돼. 단순한 업무만 보조해야 된다. 뭐 집 보여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채용 상한의 제한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다가 요거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 실제 이제 그 중개 사고가 많이 터지는 편이에요. 우리 이쪽 그 부동산 거래량도 많은 데다가 또 그 뭐랄까요, 또 도덕적 해이 뭐 이런 것도 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개 사고가 고의에 의해서도 많이 터지고 과실에 의해서도 사고가 많이 터지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누가 이 사고를 많이 칠 거냐 이게 통계를 또 내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2022년도 통계인데 중개 사고의 약 67% 정도를 누가 사고를 치다라는 통계가 있냐면 중개보조원이.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는 누가 사고를 치더라 이 말이에요. 중개사고를. 중개보조원이. 실제 나와 있는 통계예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보면 누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고가 많아지겠어. 중개보조원이. 그래서 작년에 법을 개정을 하면서 원래 이게 없었던 게 신설이 된 거예요. 이거 신설이거든요. 예, 없었던 내용을 신설한 거란 말이에요. 국가가 이제 생각할 때 중개보조원이 많으면 안 되겠구나. 예, 그래서 무슨 제도를 하나 만들었냐면 개공과 소공을 합한 거에 5배수 초과 금지라고 하는 소위 채용상한제를 도입했어요. 이거 중요한 거죠. 예, 중요하다.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이쪽에서 이제 요 지문은 출제한 적이 있지만 사례로 낸 적은 없으니까 요걸 좀 제가 사례로 한번 좀 내볼게요. 자, 어느 개공 사무실에 소공이 없습니다. 소공이 없어요. 개공 혼자 있어요. 자, 그 사무실에 중개보조원 몇 명까지 고용할 수 있어요? 5명까지. 예, 왜냐하면 5배수를 초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5명 고용할 수 있지. 자, 이번에는 어느 개공 사무실에 소공이 5명이나 있어. 아주 많아요. 큰 사무실이야. 우리 개공 사무실에 소공이 5명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무실에는 중개보조원 몇 명까지 고용할 수 있어요? 30명까지. 왜 30명이야? 개공 1명, 소공 5명이면 6명이잖아. 그죠? 그럼 6, 5, 30. 그래서 30명까지는 고용할 수 있다. 예,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만약에 위반을 하잖아요. 예, 위반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우리 가하게 되는 범죄로 보는데 누구를 처벌하겠다? 그러니까 고용당한 중개보조원을 채용상한이 넘어간 중개보조원을 처벌하겠다? 아니면 그렇게 고용한 개공을 처벌하겠다? 당연히 개공을 처벌하겠지. 예, 이건 고용당한 중개보조원을 처벌하는 거 좀 웃기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거는 개공의 처벌이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처분으로는 이 소공이 자격이 있으니까 많이 잘못하면 자격 취소, 뭐 조금 잘못하면 자격 정지 이런 걸 이제 받을 수 있고 중개보조는 그런 게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딱히 행정처분은 없다. 교육은 우리 소공이 실무교육 받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복습 한번 해봅니다. 복습. 지난주 배우신 거. 실무교육 시간 개정됐다 그랬죠. 우리 내년 1월 1일부터 몇 시간? 45시간. 그래서 45시간으로 바뀌었다 그랬고, 요거 무조건 낸다 그랬죠. 이번 시험에. 직무교육은 몇 시간? 네, 3시간만? 3-4시간. 3-4시간. 그러니까 3시간에서 4시간 사이. 여기는 45시간. 자,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이제 기본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받는 건데, 요거 우리 채색 하나만 잡을게요. 근데 연수교육은 누구랑 누가 받는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을까요? 연수교육은 2사람만 받는 건데. 그 실무교육 받은 애들이 누구지? 개공과 소공. 그러니까 얘네만 받으니까 얘네는 안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고지의무. 이 고지의무도 얘랑 같이 신설된 거거든요. 요거 고지의무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얘도 신설인데, 그러니까 이걸 왜 신설했냐면 똑같은 이유예요. 중개보조원이 많으면 사고가 많이 터진다는 걸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인식을 하니까 중개보조원한테 야, 너 있잖아. 현장에 나가서 손님들을 만나게 돼. 왜냐면 현장 안내를 우리 중개보조원이 할 수 있으니까 현장에 너 나가서 내가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꼭 고지해라. 근데 너 이거 고지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너 고지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때릴 거야. 되게 세게 처벌하는 거죠. 그래서 너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손님 모시고 나가서 너가 중개보조원이라는 거 무조건 고지해. 너 안 하면 500 과태료 때릴 거야. 이거를 만들었는데 얘랑 얘가 같이 신설됐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런 제도들을 왜 만들게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우리가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 인장은 도장인데요. 도장을 등록해야 될 의무는 소공만 있고 중개보조는 인장을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친구는 뭐 할 일이 없어요. 도장을 찍을 일이 없잖아요. 중개 업무 자체를 하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이제 요거 맨 밑에 거 서명민날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일단 요거 중요합니다. 서명민날인은 요 중간에 있는 mit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표현하면 and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or의 개념이 아니고 and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풀어가지고 한번 여기다 써드릴게. 이 서명이라는 거는 한자로 읽으면 이 명자가 이름 명자잖아요. 이 서는 쓴다라는 의미고, 근데 누가 이름을 쓰는 거냐면 스스로 써야 돼. 그래서 이게 정식 명칭이 자필서명이에요. 자필서명. 그러니까 스스로 뭐를 하고, 사인 말고 이름 쓰고. 그러니까 자기 자필이라는 게 뭐냐? 자기가 실제 이름을 쓰고 and 도장 찍고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서명민날인의 의미가 자필서명 플러스 도장 찍어라 이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본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리시킬 수 있는 거야? 본인만. 이거는 대리가 될 수가 없어. 어떻게 자필로 서명하는 걸 다른 사람 보고 시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서명민날인 하는 서류가 2가지가 있는데, 이 서류에다가 채색하시고, 이 2가지 서류는 중요한 서류이겠다 아니면 안 중요한 서류이겠다? 중요한 서류겠지. 그래서 우리 과목에서 중요한 2가지가 있는데 그게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예요. 제일 중요한 게 확인설명서고 그 다음 중요한 게 거래계약서인데, 요 2가지에는 뭐하고 뭐 해래? 서명 및 날인해라. 그럼 요거 말고 나머지는 서명 또는 날인해도 돼요. 또는 날인. 그 또는 날인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만 하면 된다. 그럼 이거 또는 날인은 대리시킬 수 있다. 근데 요거 2개는 무조건 및 날인해야 되니까 이거는 본인이 직접 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적을게요. 그 외의 서류에는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법에 이것도 굉장히 의외로 잘 나와요. 민날인이냐 아니면 또는 날인이냐 이것도 의외로 잘 나오는데 민날인만 2개 기억할게요. 나머지는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민날인은 뭐하고 뭐에만 민날인 한다.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중개보조원 이런 거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예, 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실게요.